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레딧 전략 홍성연구원. 미국 항공운송 산업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일단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내 여객 수요가 좀 급감하면서 지금 실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에 등급 하향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 북미 노선이 매출의 한 70% 이상으로 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국제선에 이어서 국내선도 여객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최근에 정부 정책이 나왔는데 최대 500억 달러에 해당이 되고요. 이 중에 250억 달러는 직원 고용 유지를 위해서 2분기하고 3분기 정도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좀 보조금으로 좀 제공을 하겠다 해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여기에는 이제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250억 달러는 좀 대출 용도인데, 대출 재원인데 여기까지는 뭐 일단은 좀 신청은 하진 않을 것 같고, 좀 유동성 상황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항공사들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뭐 항공업계에 한 250억 달러가 들어가게 되면서 일단 올해 안에 대한 단기 유동성 이슈는 조금 완화가 됐는데요. 근데 여전히 등급 추가 하향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무디스하고 S&P가 등급 하향 조정을 이제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의 전망치에 의거해서 등급 전망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반하고 있는 게 3월 20일, 24일 정도에 이제 전망한 그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한 50% 감소, 그리고 3분기에 25% 정도의 수요 감소를 기반으로 이제 등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분기 전망이나 4분기 전망 회복이 좀 더뎌진다고 이제 전망이 좀 회복이 좀 지연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등급 추가 하향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코로나19의 영향이 좀 불확실한 가운데 좀 최근에도 이제 계속 이제 여객 수요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 하향 조정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등급 하향 가능성은 높고, 그리고 이제 델타, 유나이티드, 어메리칸 에어라인들이 2000년 이후에 다 이제 디폴트를 경험했었거든요. 이로 인해서 투자들의 이제 크레딧 투자 심리는 계속 부정적일 거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미국 내에서 그러면은 항공이 물론 안 좋긴 하지만은 에너지 산업이나 이쪽 애들보다는 그래도 크레딧 라인이 나은 성능인가요? 미국 내 업종 내에서는 좀 어느 정도 레벨인 건지. 사실 뭐 단기적으로 안 좋은 거는 사실 항공이 더 안 좋은 건 맞긴 하고요.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정부의 이제 지원책이 나오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여기는 아예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유정은 사실 팔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존 유정에서는 이제 에너지를 생산해서 팔 수 있는 업체들이 좀 있긴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실 모든 항공사들이 아예 그냥 영업이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좀 정부 정책의 유무의 일단 차이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항공사들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투자 전략 경제 파트로 넘어가서요. OECD 경기 선행지수 권하민 연구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전일 저녁에 나온 OECD 선행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발표일에만 따르면 이제 2월 데이터 발표 예정인데요. 이례적으로 3월까지 남았고요. 3월 수치가 안 나오는 데이터들은 이제 멕시코, 노르웨이 이렇게 5개국 정도 이번 달 데이터 발표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6개월간 상승했었는데 이제 2월, 3월에 하락 전환했고요. 그림 2번 보시는 것처럼 2월에는 이제 중국 중심으로, 아시아 중심으로 신흥국이 안 좋았다면 3월 같은 경우는 특히 독일 중심으로 선진국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 3번을 보시면 지역별로 결국은 유럽이 가장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독일이랑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이런 순서대로 지표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결국 3월 같은 경우는 일단 실물 지표의 영향이 초기화 단계, 사실 제한적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림 4번과 5번 보시는 것처럼 주가나 심리지표 급락이 OECD 선행지수의 급락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합성 PMI 같은 경우도 29.7로 여타국 대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3월에 IF 기업환경지수도 91년 이후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결국 유럽 쪽의 심리가 특히 안 좋은 이유가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좀 정책 기대감이 안 좋은 게 아니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소비자 그리고 제조업까지도 체감 경기 악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심리 지표는 그림 5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주가 회복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괜찮아지는 상황인데 4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물 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국 안에서의 제조업 그 구성 지표를 뜯어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근로시간, 고용 지표가 있고요. 독일은 제조업 수주나 수출 주문 같은 실물 지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 위주로 4월부터는 실물 지표가 선행지수를 좀 끌어내릴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투자 전략 아세안 투자 가이드 김영래 연구원 발표했겠습니다. 네, 요번에 에이스에서 추천드리는 종목은 이제 인도네시아 텔레코뮤니카시라고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1856년대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통신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우선 코로나19 장기화와 라마단 시즌에 따른 통신 서비스 수요 증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리적 특성과 높은 보급률에 따른 통신 산업의 성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자택근무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공공이나 민간 데이터 서비스가 굉장히 빠르게 수요가 증가했는데 이 동사는 이제 일뮤페디아라는 이제 학습 이러닝 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화상회의 서비스인 클라우드엑스를 이제 제공했습니다.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인 기관이나 개인 고객을 확보했고, 그리고 충성 고객의 이탈 방지와 신규 고객 유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향후의 이익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라마단 기간이 4월 2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통신 데이터 서비스 구매 비중이 총 소비 중에 한 20% 정도 차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서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통신 데이터 서비스 구매 비중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동사가 될 거다라고 보는데, 인도네시아에는 통신사가 11개 정도 있는데 현재 상위 3개가 이 시장을 지금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동사 인도네시아 텔레커뮤니카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도삿, 엑셀이 있는데 동사의 시장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으로 한 68%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선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99%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워낙 크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4G 쪽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섬 이외의 지역에서도 고객 수를 늘리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 지리적 특성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이제 섬이 13,000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선 통신보다는 이제 무선 통신이 조금 더 수요가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사는 투자도 많이 해놨고요. 그리고 또 그 산업 자체가 그 무선 통신에 대한 수요가 높고 투자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타 아세안 지역 대비 시장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이 동사가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별 이슈를 말씀드릴 건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택격리나 그 총리가 자택격리나 공공장소에 2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회적 격리 조치는 강제성 조치가 아니다. 그리고 또 기존 발효된 조치보다는 좀 강하다. 그러니까 도시 폐쇄나 봉쇄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물리적 이동 제한이 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발표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소비 쪽을 보시면은 주요 4개 도시에서는 위생 제품이나 간편 식품을 제외를 하면은 대부분의 제품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이제 폐쇄령 같이 극단적인 조치는 발표하고 있지 않은데요. 요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과 같이 이제 소비 부진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특성상 서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발효가 되면은 이제 봉기가 일어납니다. 1998년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조코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과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가지고 앞으로도 폐쇄령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발표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또 한 가지 이슈가 뭐냐면 이제 라마단이 온다라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라마단 기간에 대이동을 조금 막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추가 국경일을 만들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연말에 국경일을 지정해가지고 라마단 연휴 대신에 연말 이미 국경일에 귀영하는 것을 조금 권고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정책으로 통해서 연간 최대 소비 시즌이거든요, 라마단이. 근데 요게 코로나와 겹쳐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경기 모멘텀에 하방 압력을 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 중앙은행이 은행들한테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상환해야 할 대출금에 대해서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근데 이게 유예 기간을 이렇게 지연하지만 이자는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자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자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최근에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서요. 음식료 화장품 산업 리포트 주미진 연구원 발표했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 소비 패러다임이 좀 급변하고 있습니다. 다들 체감하시고 계시고 또 최근 언급도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온라인과 그리고 언택트 소비입니다. 실제로 2월 데이터 보시면 페이지 3페이지 그림 5번 보시면 되고요. 전체 온라인 성장 가운데 음식료 그리고 화장품 품목의 성장률이 굉장히 좀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또 4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채널의 성장이 좀 강화되는 모습이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성장에서 온라인 성장 그런 추세에도 강조되었던 온라인 채널만의 이점이었던 경험이나 체험도 최근에는 이제 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통해서 온라인에서도 가능한 상황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적었던 40대에서 60대 그런 소비층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과 그리고 언택트 소비에 대한 경험이 높아지고 있고 이들의 신규 유입으로 향후 이 같은 소비 패러다임의 전환은 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소비재 업체 전반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좀 집중해왔고 또 노력을 높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트렌드를 위해 이전부터 노력을 좀 해왔고 최근 음식료 화장품 섹터 내에서 실적은 견조하지만 좀 주가 반등폭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중소형주 업체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음식료에서는 메일유업 그리고 화장품에서는 클리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일유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유제품의 경우는 유통기한의 특성상 온라인화가 좀 더딘 제품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현재적으로 유제품의 온라인 유통이 용이한 상온 멸균팩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해왔고 또 경쟁 업체 대비해서 이 상온 멸균팩의 비중이 최소 20%포인트 이상 전체 매출액에서 더 높은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확인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전체 멸균팩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메일유업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좀 파악이 되었고요. 실제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인프라나 이런 기계 설비 같은 경우도 감가상각을 이미 다 완료했고 다른 업체들은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서 좀 더 빠르게 이런 온라인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이 업체들이 급식 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타격을 받는 가운데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급식 쪽의 비중은 굉장히 낮은 반면에 오히려 말씀드렸던 대로 온라인 쪽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1분기에도 상하 목장이나 그리고 백색 CU 같은 품목에서 온라인의 성장을 통해서 실적은 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유업 투자 의견 바이 목표주가 95,0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보면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작년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온라인화입니다. 실제적으로 2018년 연말에 중국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하겠다고 결정한 이후에 작년 5월에 모든 폐점을 다 점포 철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클리오 쪽에 그런 부진 점포들을 선제적으로 다 철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타격에서도 사실은 이번 코로나 타격에서도 로드샵이나 이런 화장품 업체들이 다들 좀 힘들었던 가운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영향이 덜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1분기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을 거의 다 초과 달성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른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오프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부진과 타격이 좀 급격하다 보니 좀 마케팅비나 이런 판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축소시켰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클리오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 기존에 계획했던 그런 마케팅비를 사용하면서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이익 추정치는 조금 하향됩니다. 하지만 뭐 전반적인 그런 성장에 대한 그런 흐름은 견조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오는 사실 실적 추정치는 말씀드렸던 이런 마케팅 비용 투자를 위한 마케팅 비용 감안해서 올해와 내년 추정치 조금 하향하고요. 그리고 매크로 불확실성 반영하여서 타겟 멀티플을 조정하여서 목표 주가는 기존 34,000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두 회사가 뭐 경쟁력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그 제목이 언택트 시대에서의 일단은 살아남기잖아요.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도 써놨지만 뭐 독보적인 브랜드력이라든지 가격 경쟁력 이런 거 감안하면 실제로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들이 좀 더 유리한 환경 아닌가요? 지금 중소형사를 굳이 좀 이렇게 중소형 쪽에서 픽한 뭐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제가 초반에 발표할 때요, 뭐 대형사들의 그런 온라인 쪽에서의 성장세와 온라인 쪽에서 집중도는 좀 당연하게 이루어져 왔고요. 중소형 업체들은 이제 조금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좀 더 빠르게 최근에 막 집중해서 이렇게 제품 라인들 같은 거를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말씀드렸던 클리오와 메일리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왔고 하기 때문에 중소형 업체 중에서는 특히 뭐 메일리업과 클리오가 그래도 견조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성장 전망이 좀 밝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형사 대비 그러면 얘네들이 더 경쟁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주가 측면에서도. 대형사 같은 경우는 좀 주가 반등을 했고요.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형 업체 중에서 견조한 실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반적인 반등세에서 좀 반등이 덜한, 반등폭이 낮은 업체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리포트 이화정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엔터테인먼트 산업 리포트입니다. 산업 전망은 이전처럼 뉴트럴 유지합니다. 이전 뉴트럴 근거가 일부 사업자들의 거버넌스 이슈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때는 산업 내 노력이 동반되면 좀 해소가 가능했다면, 이번 근거는 코로나19로 인한 비효율적 외부 환경에 기반하기 때문에 좀 기다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글로벌화되면서 해외 콘서트 투어가 취소되고 또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 간 이동 제한도 강해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엔터사의 주요 콘서트 투어 무대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4월 말까지 지금 입국 제한이 연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적 상황을 반영하듯이 엔터 3사 주가도 코로나19 창궐 이후에 많이 밀렸었는데요. 어제 약간 반등이 나왔는데, 이유는 글로벌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시진핑 방한 가능성을 통한 한한령 해제 가능성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실제 코로나19 사태가 산업의 실적 펀더멘털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서 좀 살펴봤고, 그리고 어떤 사업자의 선별적 접근을 해야 될지를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는 잘 아시다시피 엔터사의 오프라인 행사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중 이용시설 기피로 인해서 행사 연기되고 취소되기 때문에 매출 창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고요. 다만 더 큰 문제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팬덤 위주 매출로 먹고 사는 이런 아이돌 기획사들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행사를 미끼로 해서 저희가 유형 앨범을 판매하거나 MD를 판매한다는 점입니다.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일부 아이돌 팬들은 팬미팅에 참여하기 위해서 앨범을 대량 구매하고요. 그리고 콘서트 가서 좀 더 재밌게 노려고 MD를 비싼 돈에 구매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음반이랑 MD를 사야 될 만한 유인이 많이 줄어드는 거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이게 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라고 해도, 이게 저희가 한 번 모이면은 최소 한 2-3천 명에서 많게는 5만 명까지 모이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콘서트 투어가 무난하게 재개되는 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처럼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저희는 당사에서는 빨라야 연말 정도에 재개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언택트 콘서트는 안 되냐? 뭐 최근에 방구석 콘서트 얘기 많은데 이거 안 될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수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당사 결론은 언택트로는 콘서트 대체 불가능하다이고 스트리밍 통해서 광고 수익 어느 정도 나오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콘서트 티켓이랑 MD 매출 전체를 대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언택트 콘서트랑 방송 무대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여기다 돈 받기 참 어렵습니다. 결국에 코로나19 영향권에서 우리가 언택트 수혜가 가능한 매출원은 디지털 음원이나 콘텐츠, 유튜브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분야의 강점을 가진 사업자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디지털 음원 매출 비중이 좀 높고, 또 올해 이제 음원 강자인 빅뱅 그리고 블랙핑크가 모두 반영되는 시점에서 가장 큰 수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YG 엔터 탑픽으로 제시합니다. 참고로 또 이제 최근 기대하시는 중국 시장 재개된다라고 할 때 스타디움급 투어가 가능한 거는 BTS랑 빅뱅 두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사 컨셉으로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빅히트도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긍정적일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의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콘서트 차질 불가피하여서 올해 블랙핑크 월드 투어 같은 연내 활동들 다 쳐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불확실성이 많고 그리고 영업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 엔터사 다 2021년 실적을 활용해서 밸류에이션 진행했고요. 타겟 PER은 한류 아시아권 확장기였던 2012년에서 2014년 평균인 40배 대비 25% 할인한 30배 적용하였습니다. 이게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한테 걸려있는 게 정치적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 상존함을 반영해서 주당가치 할인 적용한 목표 주가 37,000원으로 기존 대비 하향하였습니다. 향후에 코로나19 우려감이 또 개선되고 한일 입국 제한도 풀렸다 했을 때는 이런 시그널 명확해지는 경우에는 할인율 축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 의견은 바이로 탑픽 유지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빅뱅이나 블랙핑크 모멘텀도 있고요. 기존 투자 포인트인 신인 대비 그리고 구조 조정, 구조적 체질 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택트 수혜 가능성인 디지털 음원 쪽으로 보시려면 저희가 이제 빅뱅이 없는 상황에서 블랙핑크만 있었던 작년에도 거의 400억 원대 디지털 음원 나왔고요. 빅뱅만 있었을 땐 200억 원대에서 270억 원대까지 나왔습니다. 아마 빅뱅이랑 블랙핑크가 같이 나오는 내년에는 음원 매출로만 보수적으로도 500억 원 이상 가능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대하고 있고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라인업 컴백 지연되고 저희 투어 취소돼서 아마 컨센서스 하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으로는 11페이지 JYP입니다. 목표 주가 산정은 YG 엔터테인먼트랑 동일한 기준 썼고요.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19% 하향한 22,000원 제시합니다. 네, 투자 의견은 홀드로 하향했는데 이유가 JYP 같은 경우가 저희가 조금 더 부담스러운 게 일본 쪽 노출도가 좀 높습니다. 일본향 매출이 27%나 되고요. 그리고 이제 YG랑 비교했을 때는 팬덤 매출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콘서트 그리고 팬미팅 못하면 음반이랑 MD가 같이 깎일 가능성을 저희가 이걸 배제할 수 없는 거고요. 거기다가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좀 채워줄 수 있을 정도의 성장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트와이스는 국내랑 글로벌에서 좀 빠지는 추세이고 이 부분은 뒤쪽에 있는 그 스트리밍 횟수만 보셔도 아실 텐데 작년부터 반토막이 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있지나 스트레이키즈가 실적 기여를 해주는 게 지금 아쉽게도 음원이 아니라 음반입니다. 이 부분도 오프라인에서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실적 개선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일본인 현지 걸그룹인 니지 프로젝트가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로 수익화 되게 되는데 수익화와 동시에 우리 저연차 라인업인 있지 스트레이키즈가 음원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 그때 투자 의견 재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해 보입니다. 홀드 의견 제시합니다. 네, 다음은 한미약품 구한성연구원 발표 있겠습니다. 예, 한미약품 일단 북경한미라는 중국 법인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추정과 연간 추정치를 하향 추정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중국이 확진자 수도 빠르게 줄고 회복되고 있어서 2분기부터는 북경한미 쪽은 나아질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국내 쪽은 일단 1, 2월까지는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로스젯, 아무잘탄과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가 여전히 잘 나갔는데요. 좀 2, 3분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영향은.
그리고 또 연말에 사노피 제넨텍으로부터 수령할 걸로 예상됐던 마일스톤 추정도 이번에 보수적으로 기존 450억에서 140억으로 좀 추정치를 변경했고요. 따라서 목표 주가도 33만 원으로 기존 34만 원에서 하향 조정합니다. 트리플 아고니스트 임상 결과 발표는 원래 4월에 예정돼 있었는데 학회가 8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좀 하반기에 R&D 모멘텀 많은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오락솔 미국 허가 신청, 롤론티스 미국 허가 승인, 여러 가지 R&D 모멘텀이 기대되어서 투자 의견 바이 유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호텔신라 이지영 연구원 발표했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코로나 영향을 반영하여서요. 올해랑 내년 EPS를 각각 마이너스 70%, 6%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면세 산업이 자꾸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요. 앞으로 PER 20배를 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겟 PER을 25배에서 20배로 하향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목표 주가는 16%만 하향 조정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솔직히 올해 EPS 70% 깐 걸로는 현재 주가가 이미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이제 내년 기준으로 산정을 하였고요. 지금 질병 우려는 특수성과 중국 내 온라인 소비 증가 그리고 한중 관계 기대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올해의 실적보다는 내년을 하는 게 현재 주가에 좀 더 타당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 산업 지금 1분기 굉장히 힘든데 2분기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항공편이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4월 1일부터 지금 매출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를 좀 깎아주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2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매출 감소폭은 지금 95%에 달해서 사실 이걸로는 너무 역부족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저께 롯데랑 이제 신라가 인천공항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 임대료를 더 깎으라는 압박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더 깎아준다. 만약에 한 40% 깎아준다 해도 근데 그렇게 해도 지금 매출 감소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적은 여전히 계속 좀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호텔 산업 같은 경우에는 동사 호텔은 내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3월 한 마지막 주부터는 투숙률이 좀 꽤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당분간 호캉스라든지 국내 여행 이런 게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 해서 국내 호텔은 좀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분기 프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적자 전환 불가피할 것 같고요. 면세 부분에 적자가 한 200억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는 그래도 시내점이 이렇게 약간 이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항공편도 있고 그 자가격리 방침도 없었어서 그래도 매출이 평소에 한 70% 가까이는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항에서 워낙 이제 매출 많이 까먹어서 공항에서 적자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호텔 부분 또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점 같은 경우에는 투숙률이 10%밖에 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 산업 굉장히 고정비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좀 적자가 그래도 꽤 많이 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호텔신라가 면세나 호텔 쪽에서 되게 지금 힘든 상황인데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 이제 면세업계가 조금 정리가 되고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좀 더 길게 보면은 어떠신지.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바이로 유지하고 내년 실적을 끌어다가 쓴 게 이제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업의 본질 가치 훼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져서 앞으로 미래 전망이 막 계속 나빠지는 게 아니고 이것만 지나면 오히려 지금도 하나투어? 하여튼 면세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이제 산업 구조 조정도 많이 되고 또 시진핑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면세업은 지금을 지나면 이후에는 좀 기대할 게 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바이 포인트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실적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뭐 주가가 굉장히 급하게 반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2분기쯤에 한번 뭐 올해 연말이나 내년을 보고 사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월봉 않을까라고 한번 쳐보시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 산업이 보시면은 변동성이 저렇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한번 빠졌을 때 잘 사면요, 또 쭉 많이 가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주가에서 좀 하방 경직성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급하게 오르기엔 실적이 안 좋으니까, 뭐, 조금 기간을 두시고,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밋 스몰캡 팀의 다원시스 자료 이현동 연구원 발표했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실적에 대해서 우려들이 조금 많은데요. 코로나랑 무관하게 연간으로 실적이 매출액이 한 70% 성장이 되는 업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핵심 기술은 전력용 반도체를 제어하는 기술이고요. 일단 뭐 기기에서 원하는 전압을 변환시켜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동차, 핵융합 발전, 플라즈마 장비, 기타 사업부 등 여러 가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의 그림 4번 보시면은 동사의 이제 성장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전동차 부분 수주 잔고가 2017년에 약 600억에서 2018년에 4천억까지 올라왔고, 작년 말 기준으로 올해 넘어오는 잔고는 약 9천억입니다. 그 잔고가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도시철도공사나 아니면 서울 지하철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이 동사의 성장 동력이자 캐시카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주처의 예산과 일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코로나19와는 조금 무관하게 진행률 기준으로 매출이 인식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올해 1분기부터 실적 성장성에 대해서는 크게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9년 말 올해 이제 올해 매출액은 저는 한 3천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는 작년 대비 72% 성장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GTX라든지 또 이제 해외 수출 같은 것들은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서 한 3, 4년 동안은 이 전동차로 인해서 성장 스토리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원래 과거에 멀티플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PR이 약 40배에서 70배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이유 자체가 핵융합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핵심 전원장치를 동사가 공급하고 있고, 국내 표준이라든지 해외에서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곳에서 전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는 향후 성장 동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라서 실적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PR은 올해 약 24배, 내년에 10배로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라즈마 장비에 대한 추가 납품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해체 작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암 치료용 붕소 중성자 포획 치료 의료기기를 개발 중인 다원 메닥스가 아마 올해 상장이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 이제 기업 가치 성장의 원동력이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성장이 증가한 국면에 추천을 드릴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두산솔루스 스파코멘트 고정호 연구원. 예, 어제 두산솔루스 주가 15%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주가 상승의 이유 자체는 솔루스의 매각설 관련 언론 보도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채권단, 그러니까 산업은행, 이제 수출입은행이 두산의 이제 자력구제 방안, 이제 자구안을 이제 요청을 했고, 이제 두산은 이번 주 안에 이제 채권단에 이제 자구안을 이제 제출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본 내용이었고요. 그 자구안 안에는 이제 우량 자회사 지분 매각안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솔루스일 것이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내용이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두산솔루스의 이제 사업 전망 자체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올레드 소재와 이제 2차 전지용 이제 동박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인데, 두산 계열사 이제 리스크가 이제 솔루스 주가에 우호적이지 않았다라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챌린징도 있었던 이제 기업인 거는 저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매각설 관련해서 이제 솔루스의 이제 주인이 바뀐다라는 이제 시나리오로 지금은 접근하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자구안 관련해서 뭐 정확한 내용과 실제로 솔루스가 이제 매각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뭐 매입하는 뭐 자가 이제 누구인지는 현실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슈와 관련돼서는 이제 주가의 변동은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두산이 고성장이 예상되는 이제 솔루스의 지분을 대거팔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일대주주 지배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당분간은 이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현재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기업 가치는 9,600억 정도, 1조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뭐 기업 가치 수준은 이 정도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솔루스가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가 지금 보면 어떤 그 솔루스가 프리미엄 받는 이유가 보면은 이제 전지박 쪽에서 이제 캐파 증설에 따른 성장성 부각, 그리고 뭐 유럽의 유일한 전지박 공장, 이 두 가지인데 어떤 그룹 차원의 어떤 문제, 리스크 부각과 지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유럽 쪽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좀 지연되거나 이런 가능성은 좀 없지 않나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제 올레드 소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일반 동박이고요. 세 번째가 2차 전지용 동박인데, 올레드 소재와 이제 동박 자체는 뭐 현재 뭐 코로나 영향 자체는 뭐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지박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공장을 헝가리 쪽에서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하는 시기 자체는 올 9월부터이기 때문에 뭐 시기에 대한 일정은 뭐 조금 지연될 수가 있기는 하지만 뭐 현재 상황에서 뭐 전지박 사업의 차질이 크게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약간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룹 리스크 관련돼서는 뭐 항상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지금 더 뭐 악화를 해서 뭐 시나리오를 악화되는 뭐 시나리오를 전망을 해가지고 이 업체가 크게 뭐 펀더멘탈이 크게 악화된다라는 거를 조금 반영하는 거는 뭐 현 시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조금 억측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채 비율 자체는 작년 말 기준으로 300% 정도이고요. 뭐 상당히 이제 높습니다.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차입한 금액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은 이제 두산 유럽이 이제 쓴 거기 때문에 관련된 리스크 자체는 충분히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M&B에는 빠져있지만 해외 기업 분석 NH 글로벌 IT 유니버스 임지영 연구원 발표했겠습니다. 네, NH 글로벌 IT 유니버스 테크 토파보기 자료를 좀 발간했고요. 뭐 토파보기는 샅샅이 살피다라는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플랫폼 반도체 데이터 센터 5G 대표 해외 종목을 좀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이고요. 종목 선정은 뭐 구조적 성장이 좀 가능하고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 위주로 좀 작성을 했습니다. 뭐 실제 해외 주식 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뭐 기업 개요랑 투자 포인트 키 차트 위주로 작성을 했고요. 애플이나 TSMC, ASML 같은 종목은 국내 테크팀 뷰를 반영해서 같이 업데이트할 예정이고요. 유니버스 내 종목 편출입은 실적 업데이트는 분기에 한 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IT 업종 투자자들도 관심 있어야 할 만한 종목이 좀 많아서 세일즈에 좀 잘 활용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